여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사 복도 한가운데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우리 집. 아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집.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그 따뜻한 보금자리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만 하던 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발 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추운 겨울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상철, 당시 56살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자재관리부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3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정도였고요. 저희 가족은 셋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숙은 동네 마트에서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아들 박준혁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원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싶다며 미국 유학까지 꿈꾸고 있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유학 비용은 또 얼마나 드나? 40대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정년이 코앞이었습니다. 앞으로 딱 4년. 그 후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들 녀석 뒷바라지는커녕 우리 부부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인천 부평구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안 32평짜리였습니다. 20년 전에 1억 5천만 원 주고 샀던 그 집은 지금 시세로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도 몇 년만 더 갚으면 완전히 내 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25년 동안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았고 옷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려 고향 가는 것도 차비 아깝다고 몇 번이나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 학원비나 급한 일이 생기면 더 적게 모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25년간 저축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물가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1년에 고작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는데 아파트 값은 1년에 몇천만 원씩 올랐어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매일같이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철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정말 바보지? 물가 오르는 속도를 저축이 어떻게 따라가냐?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총무팀 김 과장이 점심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장은 비트코인으로 몇 억 벌어서 강남 아파트 샀다더라. 박 대리도 작년에 이더리움으로 대박 났고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옆에 앉은 최 대리도 거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좋은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 들으니까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나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어가는데 저만 월급쟁이로 평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할 텐데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한재민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 후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거의 20년 만에 연락을 한 친구였어요. 상철아, 오랜만이다. 커피 한잔 할까? 그렇게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재민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저보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비싼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벤츠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롤렉스였어요. 백화점 시계 코너에서 멀리서만 봤던 그런 시계 말입니다. 재민이는 주저없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아직도 월급만 받고 살고 있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언제 여유로워지겠어? 솔직히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궁금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아, 나는 4년 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거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2차도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샀고, 아파트도 분당 신도시로 이사 갔어. 우리 마누라는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재민이의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재민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상철아, 너같이 머리 좋고 신중한 사람이 코인 투자 못할 리 없어. 나도 처음에는 겁났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요령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은행에 돈 넣어둘 바에야 코인 사는 게 100배는 나아.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 잃을 수도 있잖아. 위험? 그건 모르고 하니까 위험한 거야. 제대로 공부하고 하면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더 위험해. 물가 때문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재민이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좋은 점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은지, 어떤 정보를 봐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상철아, 진짜 놓치지 마. 지금이 정말 기회야. 내년에는 더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러던데. 집에 돌아가는 길, 재민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퇴직 전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벌어서 일찍 은퇴했다는 이야기. 주부가 이더리움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60대 어르신이 리플 코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나름 경험도 쌓았는데 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유학 비용과 노후 준비를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저축만 해서는 언제 노후 준비를 해놓을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암호화폐 성공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투자를 늦게 시작한 걸 후회한다.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워낙 보수적인 성격이라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만 나와도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만 해보자. 되면 조금씩 늘리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25년 동안 모은 돈에서 200만 원이야 큰 돈이 아니잖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설사 잃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을 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재앙의 씨앗이 될지를 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서 계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앱 화면에 나오는 설명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고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샀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파멸의 길이 시작된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산 비트코인이 첫날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5만 원이 늘었어요.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은행에 2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받는 이자가 겨우 2만 원인데 하루 만에 그것의 7배가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쉽네? 그 다음 날에는 2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10만 원. 일주일 만에 7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저축하는 돈을 일주일 만에 번 겁니다. 내가 정말 투자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완전히 자만에 빠져 있었죠. 재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0만 원이 32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20만 원의 수익. 은행 이자로는 6년은 넣어둬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번 거예요. 이때부터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조금 더 해볼까? 500만 원 정도는 괜찮겠지?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완전히 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신기하게도 계속 수익이 났어요. 몇 개월 만에 저축해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투자의 귀재인가 봐.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지? 완전히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코인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이런 좋은 때를 그냥 보내다니.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마다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코인이 좋은지, 어떤 프로젝트가 전망이 밝은지. 동료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마치 제가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장님, 요즘 코인 좀 하신다면서요?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요.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다니.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상철아, 요즘 어때? 코인 잘 되고 있어? 응,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 너 말이 맞았어. 수익률이 어떻게 돼? 지금까지 한 50% 정도? 은행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그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더 과감하게 해야 해. 재민이는 더 큰 투자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요즘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다 대출받아서 코인 해.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야. 은행 이자가 연 4%안 되는데 코인으로 50% 이상 벌면 완전히 남는 장사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큰 돈을 벌어보겠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50% 수익을 낸다면 7,500만 원이 됩니다. 2년이면 1억 1천만 원. 그리고 100%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기 전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그 다음 주에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1억 원과 저축금, 남은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했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여러 코인을 샀습니다. 재민이가 추천해준 것들,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처음 며칠은 정말 잘 됐어요. 통장 잔고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부자가 되는 거구나. 아들 유학 비용 걱정 없고 노후도 걱정 없어. 어쩌면 회사도 일찍 그만둘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정말 달콤하고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중심은 휴대폰 속 숫자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제 삶 자체가 그 숫자에 완벽히 종속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 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 손에서는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결에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었고 희미한 액정 불빛 아래 거래소 앱을 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시간에도 제 시선은 남몰래 휴대폰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 숫자들의 오르내림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은 회사의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 정신은 온통 암호화폐 시장의 광란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가장 아프게 꽂혔던 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또다시 휴대폰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곁에서 과제를 하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휴대폰만 보세요? 우리랑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그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이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들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불안감을 느꼈을 테죠. 조금만 더 참아라.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하는 건 다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잖아. 나중에 웃으면서 이 시간들을 추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어느새 제 욕망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투자는 거짓말처럼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손대기만 하면 마치 황금이라도 되는 양시세가 치솟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제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많은 돈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제가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야.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 요즘 얼굴에 아주 광채가 나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복감이 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나 봅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매일 아침 불어나는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짜릿함 때문이었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 비법이 알려져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혹은 이 행운이 새어나갈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 카페의 구석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이어폰을 꽂은 채 암호화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을 탐닉했습니다. 이 알트코인이 대박 날 것 같다, 내년에는 이 분야가 뜬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들의 과장된 말투와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게 마치 숨겨진 보물섬의 지도를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투자 지식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전문 용어들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에게만 특별한 정보가 주어지는 듯한 착각에 기분 좋은 흥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세상엔 이렇게 돈 버는 노하우가 많았는데 나는 왜 이제야 이걸 알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늦게나마 이런 신세계를 발견한 스스로에게 뿌듯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제가 평생 저축해둔 돈은 물론이고 영원히 닿지 못할 것 같았던 억소리. 나는 숫자들까지 제 계좌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자만심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저만의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라고 여기며 우쭐거렸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고 경고해도 그런 말들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돈 버는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코인이 좋은지, 어떤 프로젝트가 전망이 밝은지, 동료들은 이제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마치 안개처럼 희미한 불안감이 조금씩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잘 되니 오히려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을 수만은 없을 텐데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좌 잔고를 보면 다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이미 제 원금 1억 5천만 원을 훨씬 넘어 2억 5천만 원을 향해 치솟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불안감마저 삼켜버릴 만큼 돈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이의 추천에 따라 새로 나온 디파이 코인에 투자했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5월에 따뜻한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이 모든 불안감을 날려버릴, 아니,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에 갔을 때였어요. 북적이는 대기실 한쪽에 앉아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저에게 불쑥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갖고 계신가요?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품위 있는 분이었어요. 깔끔한 맞춤 정장에 빛나는 롤렉스 시계, 그리고 고급 가죽 서류 가방까지. 성공한 투자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였어요. 네? 어떻게 아셨죠? 제 질문에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제가 이쪽에서 25년 넘게 일했거든요.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회사 코리아 크립토 파트너스 대표 정동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정말 그럴듯했어요. 강남 테헤랄로 주소에 화려한 로고, 빼곡히 적힌 이력까지. 제 눈에는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를 손에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읊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출시된 루나테라 코인 알고 계시죠? 지금 시세가 60달러인데 곧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완성되면 최소 200달러는 갑니다. 저도 25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런 기회는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세부 정보까지 줄줄 꿰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언급하는 기술적인 용어들은 마치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대한 금융혁신의 청사진 같았습니다. 이 대표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화려한 투자 이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100만 원 시절부터 주시했고 이더리움 ICO 때도 초기 투자에 참여했거든요. 최근에는 에이다, 솔라나 같은 코인들로도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루나테라만큼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바꿀 혁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실려 있었고 제 가슴은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 세계 금융권이 주목할 겁니다. 프로젝트 규모만 무려 수백억 달러예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혁명적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라는 이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루나테라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독보적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시세는 시작에 불과해요. 최소 10배, 아니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정 대표는 저의 얼굴에서 희열을 읽었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 투자를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은 대형 기관들이 물량을 쌓고 있고 곧 주류 언론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VIP 고객들은 이미 대량 매수에 들어갔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가 늦고 자금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박상철 차장님,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미리 싸게 사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해서 가격을 띄운 다음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펌프앤드덤프였다는 걸 말이죠. 거래 수수료도 챙기고 매매 차익도 챙기는 일거양득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보다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억 달러 프로젝트라니. 그 중에서 조금만 성공해도 시세는 10배는 뛸 거라는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1억 5천만 원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한 상태였지만 더 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정 대표의 말이 현실이 되는 듯한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6월 초 모든 암호화폐 뉴스의 헤드라인은 루나테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론칭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금융혁명의 시작 같은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날 루나 코인의 거래량이 평소의 30배로 폭증했습니다. 시세는 연일 급등을 기록했어요. 정 대표의 말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루나테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루나 코인은 상승세를 보이며 제 예상과 오만함을 한껏 부추겼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이구나. 정 대표가 예언자라도 된 것처럼 다 맞아떨어지잖아. 제 마음은 완전히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이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온갖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앞으로 더 벌어들일 엄청난 수익에 대한 숫자 노름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저축금 남은 3천만 원과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친구를 통해 카드론까지 받은 거예요. 연 23%의 고금리였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고금리 대출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왔지만 제 눈에는 그저 몇 달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작은 이자로 보였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이자 내고도 몇 배는 남을 텐데 이 정도 이자가 대수겠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사인펜을 눌렀습니다. 평생 저축한 남은 현금 3천만 원,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 5천만 원, 그리고 카드론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을 루나코인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거의 모든 돈과 제 모든 희망, 그리고 미래까지 단 한 종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몰빵 투자. 아니,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루나코인은 연일 급등을 거듭했고 제 계좌 잔고는 4억 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60달러였던 시세가 7월 말에는 11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40만 원, 카드론 이자 60만 원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통장에 찍힌 그 엄청난 숫자를 볼 때마다 이 정도 이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 8월에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기대감에 루나코인은 연일 급등했습니다. 8월 중순에는 15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제 계좌를 확인하니 거의 6억 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때보다 추가로 1억 원을 투입했을 때는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 있던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 났다니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엄청난 성공 앞에서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쯤에서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욕심이라는 악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금 파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이제 겨우 시작인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나만 팔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6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각이 저를 완전히 눈멀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10억, 아니 20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욕심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거죠. 적당히 만족하고 그만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당시에 저에게는 그것이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짓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환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9월부터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간헐적으로 루나테라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커뮤니티가 뭘 알겠어? 질투하는 거지. 진짜 좋은 정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는 거야. 시세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동안 워낙 크게 올랐으니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해. 곧 다시 오를 거야. 계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여전히 수억 원대가 찍혀 있었거든요. 조금 떨어져도 여전히 대박이잖아.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그 엄청난 숫자가 주는 착각 속에서 저는 더 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듯한 저를 믿을 수 없는 현실로 몰아넣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 늘 그렇듯 휴대폰을 집어든 저는 눈앞에 펼쳐진 숫자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꿈일까? 아직 잠이 덜 깬 탓인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제 계좌는 어제와 확연히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빨간색 숫자. 그것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달콤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차가운 현실의 벽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루나코인의 시세는 하루아침에 폭락한 것이었습니다.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코인은 불과 며칠, 아니 몇 시간 만에 1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눈을 깜빡이는 짧은 순간에도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잔고가 바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전산 오류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온갖 변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무자비한 숫자는 제가 외면하려는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계좌에 찍혀있던 6억 원이라는 거금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겨우 3천만 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루나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알고 보니 실제 담보 자산이 없는 공중 부양식 시스템이었고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붕괴된 거였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혁명적인 프로젝트, 금융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던 거죠. 제가 그토록 특별하다고 믿었던 정보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사악한 기획 아래 노란한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남은 3천만 원도 사실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출로 끌어온 돈까지 합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라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무함, 자책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가족에게,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그때부터 제 삶은 끝없이 추락하는 궤도를 달렸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무려 1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40만 원의 카드론 이자 60만 원까지 합하면 월급 35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이자를 제대로 낼 수도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서 저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벨소리는 마치 심장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했던 상담원 목소리가 단 며칠 만에 차갑고 딱딱한 기계음으로 변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두려움에 아예 받지도 않으려 했고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가족이 들을까봐 혹은 상사가 볼까봐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급하게 확인한 문자 메시지에는 온통 박상철 고객님, 대출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와 같은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우편함은 제게 더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겨오던 고지서들은 어느새 독촉장으로 바뀌어 우편함에 틈만 나면 꽂혔습니다. 누가 볼까봐 출퇴근할 때마다 우편함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나 아들이 먼저 우편물을 가져올까봐 매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현관문보다 우편함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저의 기묘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독촉장이 너무 뜨거워 저절로 땀이 났습니다. 숨어서 읽어보면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상환 요구, 연체 이자 독촉, 그리고 결국에는 담보권 실행 예고를 넘어 경매 진행을 언급하는 무시무시한 말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은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으로 새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족이 잠든 사이 홀로 불을 켜고 앉아 인터넷에서 대출 연체 주택 담보 대출 압류, 경매 절차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화면에 뜨는 절망적인 정보들은 저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가 저지른 이 어리석은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를 가족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회사에 가는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말없이 소파에 쓰러져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뻗질하는 칼날에 긁히는 듯 쓰라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차오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얼어붙은 침묵만이 집 안을 감쌌습니다. 결국 석 달의 연체가 쌓였을 때 더 이상 불행을 감출 수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여 우편함을 확인하고 막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제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독촉, 우편물 몇 통과 제가 잠결에 미처 받지 못했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찍힌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숨기려 했던 우편물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대출 연체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봐요, 여보. 더 이상 숨길 수도 망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저의 욕심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지독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무너뜨린 가족의 행복 앞에서 저는 그저 울부짖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굳건했던 우리 집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아
저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잠결에 아들의 아빠, 왜 그랬어? 하는 흐느낌이 귓가를 맴돌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내가 끓여둔 죽이 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상차림을 도맡았던 아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죽 한 술 뜨는 것이 목구멍을 옥죄는 듯 힘겨웠습니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제 눈에 한 줄기 빛처럼 가족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빚을 탕감하기 위해 재산이 있다면 모두 처분하고 없던 빚이 생기자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무너지면 이 가족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곤히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배달 앱을 켜고 음식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오토바이 핸들을 잡는 일은 56살 나이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쑤셨고 손가락은 시렸습니다. 한겨울에는 손발이 얼어붙는 듯 아팠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제가 하는 이 모든 노동이 가족을 위한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전에 없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고 매일 아침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틈에서 야간 편의점 계산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밤늦게 손님들과 마주하며 잔돈을 계산하고 물건을 채워 넣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이 일마저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쉬지 않고 택배 일도 했습니다. 쌀 포대와 생수통을 나르며 헉헉거리며 주말에도 뛰어다녔습니다. 저만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굳게 결심한 듯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던 아내가 풀타임 격리 사무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녀는 20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경력이 있었지만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겠죠. 회계 프로그램도 새로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내는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학은 포기하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대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되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짠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해서. 이럴 때 제가 아빠 엄마 힘이 되어드려야죠. 제가 꼭 장학금 받아서 대학원 갈게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제 삶의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가정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며 부업으로 버는 돈과 아내 월급을 합치면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지긋지긋했던 대출 이자도 겨우겨우 낼 수 있었고요. 아직 남은 빚은 산더미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발짝씩 걸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생활이었을 겁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명품 시계와 아내가 갖고 있던 결혼, 폐물도 모두 팔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마주 앉아 계란 2알을 넣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렇게 셋이 함께 라면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아빠가 맨날 휴대폰만 보셨는데 지금은 우리랑 진짜 대화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면 눈도 마주쳐 주시고 웃어도 주시고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돈은 많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족과의 대화를 소홀히 했고 제 욕심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정말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내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당신이 항상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돈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가 가족의 행복이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놓치고 있었구나. 어쩌면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등한시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돈을 쫓다가 정작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1년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으니까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기대했던 대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바라던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장학금도 받고 대학원도 붙었어요? 아들이 기뻐서 소리 지르며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제가 아닌 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였기에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준혁아. 우리 아들 덕분에 아빠도 힘을 얻었어.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소. 앞으로 2년 후에 정년 퇴직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제 나이 60일입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배달 일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이 일이 제 주 수입원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은 아직도 3,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6억이 있었을 때는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도 반도 못 갚았습니다. 집은 다행히 지켰습니다. 경매 직전까지 갔었지만 아내가 친정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빌린 돈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그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했고요. 노후 자금은 0점입니다. 25년 모은 8천만 원은 물론이고 퇴직금 3천만 원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이 저희 부부가 받는 전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40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에서 병원비를 빼면 3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새벽 배달을 하고 낮에는 경비 일을 합니다. 아내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6억이 있을 때 팔았더라면, 만약 재민이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만약 정 대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며칠 전 일입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준혁이가 어렸을 때 사진. 사진 속에는 돌잔치 때 한복 입은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도 행복했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해요. 다르게 행복할 뿐이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는 분당 아파트도 없었고 외제차도 없었고 롤렉스 시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빚도 있고 노후 자금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그때 6억이 있었을 때보다 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두려웠거든요.
잃을까봐, 더 벌지 못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하지만 지금은 잃을 게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잃어서는 안 될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족입니다. 어제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견 IT 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엄마 빚 갚아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다, 준혁아. 그 돈은 내가 모아라.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고 내 미래를 위해 써야지. 아빠, 제가 유학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때 그 선택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뭔지, 책임이 뭔지 배웠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 큰 돈을 벌려고 했는데 정작 아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아빠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갚아야 합니다. 70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 자금은 없습니다. 아마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뇨 때문에 매일 약을 먹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괜찮아졌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6억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 제가 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숫자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때는 가족을 외면했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지금은 가진 것에 감사하니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 계속 오후 900시입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둘째, 한 가지 종목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셋째, 이익이 났을 때 욕심내지 마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십시오. 6억을 3억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3억을 다시 6억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가족 몰래 하지 마십시오. 숨겨야 할 일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다섯째, 낯선 사람의 투자 권유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정보라면 그 사람이 왜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잃기 전에 깨닫으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안정된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알게 됩니다. 저는 6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잃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제 알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6억이 있었을 때의 저보다 지금 3,500만 원 빚이 있는 제가 훨씬 더 부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가족은, 한번 잃은 신뢰는, 한번 놓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잃기 전에 깨닫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